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가 유행했을 때는 PPL로 치킨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일본에서는 치킨 먹는 문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카라아게라고 치킨 비슷한 거는 있는데 그때가 특히 코로나여서 한국 치킨 먹고 싶은데 한국에 못 가고 하니까 갑자기 일본에 한국 치킨집이 많이 생기고, 최근에는 화장품 2022년에 일본에서 화장품 수입하는 나라가 지금까지 프랑스가 1위였는데 그거를 제쳐서 한국이 1위가 됐어요. 안녕하세요, 나리카와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본에서 아사히신문이라는 신문사에서 9년 동안 기자로 활동하다가 2017년에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극히 사적인 일본이라는 책을 한국에서 냈는데, 제목 그대로 일본에 대한 책이지만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쓴 책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일본의 유행을 좀 따라갔는데 요즘은 반대로 일본이 한국 문화를 따라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패션이나 문화 등에서 한국 문화를 선호하거나 따라하는 게 어느 정도인가요? 특히 젊은 세대는 K-POP 팬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K-POP 아이돌을 좋아하다가 그 아이돌을 따라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패션, 화장 같은 거는, 메이크업 같은 거는 되게 한국처럼 하려고 하는 친구들 많고,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는 일본 사람이랑 한국 사람이랑 구별이 갔는데 이제는 좀 구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일본 젊은 사람들 패션이든 화장, 메이크업 같은 거를 한국 사람처럼 하면 진짜 한국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게 좀 많이 영향을 많이 받는구나 라는 걸 느끼기도 하고, 최근에 느꼈던 거는 MBTI가 한국에서 한 코로나 때 많이 유행했었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그게 조금 조용했다가 2, 3년 전쯤부터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게 조금 유행하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은 약간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조금 저희 세대까지 되게 40대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일본은 완전히 젊은 세대. 근데 그게 왜 그런가 싶었는데 K-POP 영향이었어요. 그러니까 K-POP 아이돌들이 그걸 하니까 자기들도 하게 되고 그게 일본에서 유행하기 시작하고, 그런 식으로 옛날에는 일본에서 유행하면 몇 년 있다가 한국에서 유행하고 막 그런 일이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반대인 경우도 꽤 많은 것 같아요. 또 소비 영향에도 그런 게 많이 나타날 것 같은데요. 한국 제품들도 좀 선호가 많이 되는 편인지 궁금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드라마 같은 거는 드라마에 음식이 많이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가 유행했을 때는 PPL로 치킨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일본에서는 치킨 먹는 문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카라아게라고 치킨 비슷한 거는 있는데 그때가 특히 코로나여서 한국 치킨 먹고 싶은데 한국에 못 가고 하니까 갑자기 일본에 한국 치킨집이 많이 생기고, 그런 식으로 드라마 영향으로 음식으로 퍼지는 경우가 많고, 그것보다 최근에는 화장품 2022년에 일본에서 화장품 수입하는 나라가 지금까지 프랑스가 1위였는데 그거를 제쳐서 한국이 1위가 됐어요. 저도 진짜 이거는 믿기 힘든데 2000년대 초반에 한국에 유학했을 때는 역시 화장품은 일본이야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일본 유학생끼리 화장품 떨어지면 일본에 사러 가고 막 그 정도로 한국 화장품이 그렇게 질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느새 여행 오면 한국 화장품 사가는 게 싸서 저렴해서 좋다 막 이렇게 시작했다가 이제는 진짜 질이 좋다, 그러니까 화장품 자체가 되게 좋다라는 인식이 생겨서, 그게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일 수도 있고 K-POP 아이돌일 수도 있는데, 화장품이 제일 지금 일본에서 한국에 많이 팔리는 것 같아요. 그럼 일본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적으로 화장품을 되게 잘 만들잖아요. 근데도 한국 제품을 선호하는 게 그런 기능성이나 가격 이런 것도 좀 선호가 되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가격에 비해 질이 좋은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비비크림이라던가 쿠션 파운데이션 같은 한국에서 시작한 화장품들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일본에 없었던 화장품이 자꾸 한국에서 나오고, 그런 게 일본에서도 많이 쓰고 그런 것 같아요. 작가님은 한국 화장품 쓰고 계시는, 야, 이거는 진짜 좋다 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혹시? 저는 쿠션 파운데이션 처음 썼을 때는
와, 이런 게 있어? 하고 막 그 이후로는 계속 쓰고 있어요. 일본 젊은 세대들, 특히 한국에 어떤 점에 좀 매력을 느끼고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젊은 세대는 사실 뭐 태어났을 때부터 한류 붐이었으니까 뭐 한국 드라마도 그렇고 케이팝 아이돌도 그렇고 되게 가까이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한국이 멋있다? 한국이 귀엽다? 세련됐다? 막 이렇게 되게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같고 저희 때만 해도 그러니까 일본 국내 아이돌?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냥 일본 국내 아이돌을 좋아했었는데, 이건 뭐 유튜브의 영향도 많겠지만, 어느 시점부터 아이돌이 하면 케이팝 아이돌처럼 좀 바뀐 것 같아요. 일본에도 아이돌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 케이팝 아이돌이 좀 인기를 얻으면서 존재감이 없어졌고, 아이돌이 되고 싶다 하면 케이팝 아이돌이 되고 싶어서 한국에 오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요즘에는 K-pop 아이돌 내에 일본인 mem버가 껴있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일본인 멤버들 같은 경우는 현지에서 또 인기가 굉장히 높은 편인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큰 계기가 저는 트와이스라고 생각하거든요. 트와이스가 일본에서 엄청 인기가 많았는데 그게 트와이스의 3명 일본 멤버가 있잖아요. 일본인 멤버가. 그래서 특히 그 일본인 멤버가 인기가 많거든요. 이게 되게 케이팝을 좋아하면서 일본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도 좀 웃긴 얘기지만 아마 자기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기대치가 있는 건지 친근감을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케이팝 아이돌 중에 일본인 멤버가 특히 인기가 많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되고 싶다 생각해서 한국에 오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한때는 일본 서점에 혐한 전문 서적 코너가 있을 정도로 좀 분위기가 나빴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 당시 분위기는 또 어땠나요? 2010년대는 정말 혐한 분위기가 좀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그때 저는 아사히신문 도쿄 본사에 근무할 때가 2015년, 16년가 그때쯤인데 그때는 신효구보라고 코리아타운이 있는데 거기 가면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왜냐하면 혐한 심의, 그러니까 헤이트 스피치라고 하는데 혐한 심의를 너무 많이 해서 거기 있는 것 자체가 불쾌한 거죠. 불편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잔사를 방해하는 목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되게 한류가 죽었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혐한 분위기가 되게 대단했고 그리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서점에 가면 혐한 책들이 정말 많이 쌓여 있었어요. 그런 게 뭐 많이 쌓여 있다는 거는 팔리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저도 프리랜서 기자가 되니까 또 한국에 있으니까 혐한 기사를 써달라고 말로는 안 하지만 이런 기사를 써달라는 게 내용을 보면 한국을 좀 나쁘게 얘기하는 쪽이거든요. 네, 뭐 저는 그런 요청이 와도 다 거절했지만 이게 이렇게 쓰면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었죠. 네, 근데 저는 분위기가 바뀐 건 2020년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코로나 때였는데 사랑의 불시착이나 이태원 클라스 같은 한국 드라마가 다시 인기를 얻으면서 그리고 그때쯤 해서 또 기생충 번준호 감독님 기생충이 아카데미상 사관왕 했잖아요. 그것도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문화가 좀 멋있다? 되게 진짜 대단한 것 같다. 예를 들어서 BTS가 유엔에서 연설했다. 막 그런 것들 일본 사람들한테 되게 한국 문화가 엄청 진짜 멋있는 거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계기였던 것 같고 그때쯤 해서 혐한 분위기가 어느 정도 가라앉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윤석열 정권 때 실제로 정치적으로도 한일 관계가 조금 개선됐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서점에 혐한 코너가 있을 정도로 심각했던 혐한이 사라진 데에는 말씀하신 K-pop 영향이 제일 컸을까요? K-팝도 한몫했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기생충이나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스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게 어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분위기가 바뀐 게 제일 컸다고 생각하는데 K-팝 팬들은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원래 그런 한일 관계나 막 그런 거에 좀 관심이 없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한일 관계가 좋건 안 좋건 좋아하는 거는 좋아하는 거다라고 젊은 사람들은 그런 영향을 많이 안 받기 때문에 어른들이 영화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의 호감을 느끼면서 혐한 분위기가 좀 사라진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또 한
매체에서 나온 표현인데 일본에서 한참 사랑의 불시착이 인기가 있을 때 엄마가 겨울연가 가을 동화를 보기 시작했다가 아빠는 사랑의 불시착을 보고 자녀들은 한국 아이돌 트와이스를 좋아한다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이어져 온 흐름이 정말 그 말처럼 좀 하나의 흐름으로 봐야 될까요? 뭐 윤사마 열풍부터 지금까지 그냥 쭉 이어져 왔다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상화 붐은 1차 한류 붐이라고 해서 2003년, 2004년쯤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계속 2차는 뭐 don반신기, 카라, 소녀시대 같은 K-pop 붐으로 넘어가고 근데 한 번 완전히 꺼진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2012년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방문 때쯤 해서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전체적으로도 그랬고 그리고 그때쯤 그러니까 혐한이라는 말이 혐한류거든요. 한류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그 눈에 띄었던 거는 프리티비 방송국 앞에서 혐한 시위가 있었는데 그게 너무 일본 TV인데 한국 드라마나 K-pop 아이돌이 너무 많이 나온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류가 좀 너무 영향력이 크니까 그만해라는 게 혐한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거의 비슷한 시기였죠. 2012년 막 그때쯤이어서 저도 방송국 지인들이 많으니까 들었는데 그런 분위기가 되면 스폰서 문제 때문에 당연히 지금까지 한국 드라마 봐왔던 사람, K-pop 아이돌 좋아했던 사람들이 TV에 나오면 계속 좋아할 텐데 그래도 스폰서들이 싫어하니까 못한다 뭐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라졌어요. 한번 진짜 TV에서 거의 못 보게 되고 그런 다음에 2017년쯤에 BTS, 트와이스가 다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면서 그때부터 그 한일 관계랑 별로 상관없이 3차 붐이라고 했는데 되게 그 젊은 사람들은 이게 한일 관계에 별로 영향을 안 받는구나 라고 느끼기 시작했었고 2020년쯤에 4차 붐으로 이어져서 지금까지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한류 팬은 1차부터 지금까지 압도적으로 여성이 많고 그리고 아빠, 중년 이상 남성이 제일 관심이 없거나 별로 안 좋아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엄마와 딸이 같이 콘서트 가고 막 한국에 여행 오고 근데 아빠는 관심이 없고 막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일단은 한국과 일본의 대표적인 엔터테인먼트, 한류 엔터테인먼트의 차이가 뭔지도 궁금해요. 일본은 아이돌도 그렇고 약간 아마추어를 좋아하는 문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중문화가 그 모든 면에서 그랬던 것 같거든요. 소설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국이면 순수 문화 그런 걸 선호했었잖아요. 일본은 뭐 미스테리라던가 추리 소설 막 그런 대중적인 거를 되게 선호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아이돌도 약간 그 완벽하게 막 춤도 잘 추고 뭐 노래도 잘하고 막 그런 아이돌보다는 그러니까 AKB처럼 친근감이 있는 그 만날 수 있는 아이돌이라는 게 일본에서 좋아하는 아이돌이었고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또 뭐 유튜브로 많이 보게 되는 한국 K-pop 아이돌들이 뭐 춤도 잘하고 뭐 노래도 잘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 K-pop 아이돌들은 뭐 연습생 기간도 길고 엄청 훈련 많이 받고 그 중에서 다 데뷔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일부가 또 데뷔하는 거다 보니까 되게 데뷔했을 때는 완벽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좀 일본 젊은 사람들은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멋있다. 그렇게 느끼는 것 같고. 그래서 좀 그 일본 아이돌이 인기가 없어진 이유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이외에도 좀 혐한이 지금은 많이 사라진 분위기라고 들었는데 일본 젊은 세대가 한일 간의 왜곡된 역사인식을 좀 바로잡으면서 한국을 좋아하게 된 경향이 있을까요? 그런 일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한국 분들이랑, 그러니까 지극히 사적인 일본이라는 책을 내면서 북토크라던가 강연 같은 걸로 한국 분들, 독자분들 많이 만났는데, 이게 진짜 오해가 있구나 싶었던 게, 진짜 일본 사람들이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한일 간 역사에 대해 진짜 몰라요. 이게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거의 모른다고 생각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위안부에 대해 아냐고 인터뷰하면, 그거 뭔데요? 막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깊이 있게 모른다가 아니라 거의 몰라요. 그래서 이게 역사 인식이 뭔가 왜곡됐던 게 좀 바로 잡으면서 그렇게 됐다는 거는 없고, 뭐, 그나마
그래도 케이팝을 좋아해서 뭐 드라마를 좋아해서 한국에 온 젊은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한일 간 역사를 새로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일본에 있을 때는 몰랐다가 알게 되고, 뭐 생각이 바뀌고 막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혐오안이 사라진 이유가 뭐 역사 인식이 좀 바로잡아서라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재도 일본 교과서에서는 그렇게까지 한일 간의 역사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는 편인가요? 원래 교과서에 그렇게 많이 안 나오기도 한데, 이거는 뭐 변명처럼 들릴 수 있는데, 일본은 거의 근대 이후,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 이후의 역사를 가르칠 시간 없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 가르치다가 그냥 에도 시대 끝날 때, 막 메이지 시대 시작하는 때쯤 오니까 시기적으로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좀 넘어가자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900년대가 막 일본 역사 통째로 잘 안 배워요. 근데 거기에 한국 식민지 시대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피하려고 피하는 것보다는 약간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또 반대로 일본 내부의 경제 상황이 이제 악화돼서 취업 문제 등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아가지고 좀 한국을 오히려 더 동경한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일본 젊은 세대 중에서는 또 한국은 경제 강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본에 잘 나가던 시절을 모르는 세대들이 많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인가요? 그럴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82년생인데 제가 초등학교 때 버블 붕괴를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의 뭐 해외세를 계속 살았던 세대인데, 잃어버린 30년 고스란히 제가 살았던 거죠. 저보다 밑에 세대는 경제적으로 침체 일본만 알고 있어서, 그러니까 뭐 차를 사야 된다라던가 뭐 집을 사야 된다라던가 뭐 그런 그 욕심 자체가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소확행? 그러니까 그냥 작게 이렇게 작은 햄버거를 누리자 막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꽤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상대적으로 그 시기에 한국이 경제 발전을 많이 해서 젊은 사람들한테는 일본보다 경제적으로 발전했다라고 보일 수도 있는데, 근데 조금 이건 다른 거는 일본은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취업은 또 잘 돼요. 그러니까 취업이 한국이랑 일본이 어느 쪽이 잘 되냐고 하면 일본이 훨씬 취업률이 높거든요. 근데 이게 좀 문화 차이도 있을 것 같은데, 한국은 제가 보기에는 워낙 대기업이랑 중소기업 차이도 크고,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대기업에 취업하려고 해서 치열해지는 것 같고, 일본은 뭐 대기업이랑 중소기업 차이가 별로 없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그냥 자기에 맞게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가자라는 그런 성향인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취업이 잘 되는 것 같고, 그 차이도 있는데, 그래서 경제적으로 한국이 강국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취업 잘 되고 뭐 어느 정도 사는 거는 일본도 그렇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대학생 같은 경우는 졸업 전까지 입사할 회사를 정해지지 않으면 좀 졸업 후에는 좋은 회사를 가기 힘들다라는 말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거는 사실인가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내정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국은 취업이 결정되면 바로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은 전혀 아니에요. 일본 지금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저 때는 4학년 5월 달에 아사히신문 입사, 그러니까 합격하고 그러면 다음 해 4월에 입사거든요. 1년 가까이 취업 결정된 상태로 학생인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그 사이에 취업되죠. 근데 졸업해버리면 취업하는데 불리해진다? 라는 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좀 한국이랑은 문화가 다르네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제일 넣을 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취업은 결정됐고, 거의 1년 가까이 시간만 있으니까. 여행도 가고, 뭐, 되게 마음대로. 또 이게 일본 내에서 그렇다면 일본인들끼리 조금 분열이 되는 문제가 있다면 뭔지 궁금해요. 일본인은 흔히 속마음을 잘 말하지 않는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일본인 서로한테도 좀 이런 게 문제가 되기도 하나요? 속마음을 말하지 않는 문화는 있는데, 그것과 지금 분열되는 분위기랑 별로 관계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이번에 선거 있었잖아요. 이번에 선거 때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분열된 거를 느꼈었어요. 정치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고,
별로 주변에서 그렇게 어느 쪽으로 진짜 열심히 응원하고 어느 쪽으로 엄청 반대하고 막 그런 거를 지금까지 그렇게까지 본 적 없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사람들 SNS를 많이 해서 그런지 타카이치 지지자들,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막 지지하는 사람들이 꽤 많고, 그것과 반대로 절대 타카이치는 막아야 된다, 뭐 그런 사람들도 막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진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진짜 타카이치냐 아니냐가 되게 진짜 갈리는 그런 선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일본도 되게 분열이 심해지는구나 라는 걸 좀 이번에 처음 느꼈습니다. 보통 선거 때는 그 정도로 과열되지는 않는 거죠? 네, 그렇게 느낀 적 없었어요. 이번에 정치 성향으로 갈라진 거지 성별이나 연령대 간의 갈등은 아니었던 건가요? 제가 듣기로는 꽤 젊은 사람들이 많이 타카이치 천리를 지지했다고 들었고, 그게 약간 이유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젊은 사람들은 타카이치의 성향이나 막 그런 거 잘 모르고, 그냥 뭔가 세게 얘기하고, 뭔가 지금까지 봤던 정치인이랑 좀 다른 스타일이다 보니까 재밌기도 하고, 뭐 연예인 뽑듯이 좀 좋아했던 것 같고, 나이 있으신 분들은 타카이치가 완전 보수라서 그것 때문에 지지했었다라고 해요. 또 최근에 일본 뉴스를 봤는데 일본 SNS에 한 익명의 계정이 학교폭력, 이지메 영상을 막 폭로를 하면서 이슈가 되었다고 봤어요. 왜 유독 일본에서 좀 이런 이지메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뭐 이지메가 일본 문화라고 하면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실제로 좀 어렸을 때부터 이지메 문제는 계속 있었고, 이게 역사적으로도 그렇더라고요. 역사적으로 에도 시대 때 무라하치부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 무라하치부라는 말은 지금도 써요. 근데 그게 뭐냐면 완따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에서 뭐 규칙을 어긴 사람을, 그 사람이라기보다 그 가족이 있었는데 배제하는 문화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왜 하치부, 팔부냐면 마을 공동체에서 10가지 같이 하는 게 있으면 2가지만 같이 해주고 8개는 제외한다거든요. 근데 그 2가지가 좀 지금 확실하지 않지만 불이 났을 때랑 잔례식은 그 전염병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만한 거는 같이 해주지만 다른 것들은 다 그 완따시키고 막 그런 문화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도 저는 일본 사람들이 그 책에도 썼지만 외국에서 보면 사무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본 사람은 사무라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무라이였던 사람은 진짜 매우 일부고 대부분 농민이거든요. 그래서 농민 문화가 일본 문화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게 이지메 문화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합니다. 또 한국에서도 학폭 이런 문제들이 있긴 한데 좀 일본 미디어 같은 걸 보면 성인들 사이에서도 좀 이런 이지메 문화가 좀 표현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일부 회사나 아니면 좀 많이 이제 딱딱한 규율을 가진 조직에서는 좀 이런 경직된 규칙에 따르지 않으면 성인인데도 이지메를 좀 당하거나 하는 일이 종종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작업을 같이 하는데 한 사람은 안 껴주거나 그런 식으로 같이 있기 힘들게끔 만드는 그런 이지메는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눈치를 좀 주는. 그쵸. 일본에서는 남한테 폐해를 끼치면 안 된다라는 문화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와문화 약간 이런 게 있다는데 그런 게 오히려 좀 약간 집단 따돌림인 이지메의 원인이 될 때도 있을지 궁금한데요. 저는 그거는 상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와라는 게 뭐 좋게 얘기하면 싸우지 않고 조화롭게 지낸다 하지만, 그게 뭐 금전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래서 튀는 사람을 제외시킨다? 그러니까 그 조화롭지 못하는 사람을 같이 있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지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문화인 것 같아요. 그럼 이 사람이 특별히 공동체에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더라도 이 공동체와의 결이 좀 다르면 좀 배척하기도 하는 건가요? 네, 그게 이지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있겠지만 일본이 워낙 저는 심하다고 느끼는 게 돈조압력이라고 하는데, 돈조압력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한자어라서 한국에서도 쓰는 줄 알았더니 한국에서는 안 쓴대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돈조압력이라는 말을 진짜 많이 쓰거든요. 뭐냐면 같아야 된다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퇴근 시간이 6시인데 6시에 다른 사람이 안 가면 못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돈조압력이라는 게 말로 뭐 어떻게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눈치 보고 같아야 되는
그러니까 누가 시킨 건 아닌데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문화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기는 사람을 제외시키는 거죠. 공기를 읽어야 된다는 거를 KY라고 크기요 여메나이. 그러니까 공기를 읽지 못하는 사람은 KY 했었거든요. 요즘은 많이 안 쓰지만 한때 KY를 진짜 많이 썼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눈치 못 보는 사람. 최근에 코로나가 있었을 때는 와문화의 좀 부정적인 면, 아까 말한 공기를 못 읽는다, 약간 이런 문화 때문에 사회적인 파장이 큰 사건들이 좀 생겼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코로나 때 전자압력이라는 말을 진짜 많이 들었는데, 특히 한국에서는 뭐 이거는 해도 된다, 안 된다가 되게 의무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한국에 들어오면 격리 기간이 뭐 2주고 뭐 2주 동안 어떻게 해야 된다 뭐 그런 게 정해져 있고 그걸 어기면 그 위반하는 건데, 일본은 그냥 이렇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 거의 없었고 다 알아서 따라야 하는, 그러니까 그 대세에 따라야 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그게 더 무서운 게 약간 그런 규칙은 없는데 도시에서 지방으로 가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별로 안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뭐 도쿄, 오사카 왔다 갔다 했었고, 엄마도 오사카에 살았었는데, 오빠가 고치라는 시골에 살고 있어요. 그것도 치과 의사예요. 그렇다 보니까, 오빠가 그때 코로나 직전에 딸이 낳았는데, 저희는 딸도 못 보고,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소녀딸인데, 그냥 가면 진짜 민폐가 될까봐. 왜냐면 도시에서 간다고 코로나를 감염시키는 건 아닌데, 집안 사람들은 도시에서 오면 되게 코로나 위험성이 되게 크다라고 생각했었나 봐요. 근데 뭐 그런 근거가 있는 건 아닌데, 뭐 인구가 많아서 그렇게 생각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게 바로 소문 나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누가 오사카에서 왔어, 뭐 누가 도쿄에서 왔어, 그러면 되게 예를 들어서 오빠 치과에 환자가 안 오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서, 그러니까 서로 조심해서 안 갔었고, 오빠도 오지 말라 했고, 막 그랬었던 거거든요. 저희가 뭐 아주 조심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일본은 차 번호에 지금도 지역 이름이 있거든요. 한국은 없어졌죠. 근데 예를 들어서, 고치에 사는데 오사카 차 번호가 오사카다, 막 그러면 뭐 덜 던지고. 그러니까 솔직히 오사카에서 이사 와서 고치에 살고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 일이 여기저기서 생겼었어요. 그 정도로 그 지역 사람만 고연되는 그런 좀 이상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되게 전자압력이 좀 무섭구나 라는 걸 저는 느꼈었습니다. 동조 압력에 좀 지친 젊은 세대들이 좀 솔직한 한국 정서 같은 거를 선호를 하는 건지, 또 일부 젊은 세대들은 이런 문화를 좀 거부하기 시작했다라는 말도 있는데, 이건 사실인지도 궁금해요. 이게 뭐 일본의 그런 문화가 편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일본에 계속 살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특히 한국에 오는 사람들은 좀 약간,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일본의 전자압력이라던가 뭐 이지메 막 그런 분위기라던가 그런 게 싫은 사람이 많아요. 저도 공기를 읽다는 말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절대 눈치를 안 보겠다 주의예요. 제가 알아서 한다만 그런 주의라서, 일본에 있을 때는 약간 그런 게 답답하고, 뭐 완전 당하지는 않지만 되게 좀 불편하거든요. 그런 친구가 꽤 많은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유학생 친구가 일본 사람은 좀 돌려서 얘기하거나 혼내다테마에 써서 막 속마음을 얘기 안 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다가 자기는 한국 사람처럼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일본 사람에 맞게끔 이렇게 대화할 수는 있는데 그게 귀찮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국처럼 이렇게 직설적으로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자기는 맞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국에 있는 일본 사람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런 것에서 벗어나려고 오는 사람도 생각보다 있을 수 있어요. 또 반대로 한국 사회도 최근에 일본과 문화 교류가 많아지면서 일본을 바라보는 시선이 과거랑 좀 달라졌다고 많이 느끼시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젊은 사람들이랑 접하면서 되게 일본 젊은 사람들은 되게 닮아가고 있구나, 비슷해졌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그게 좀 일본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할머니랑 길거리에서 부딪혀도 할머니가 죄송합니다, 스미마센 막 사과하고, 그런 거를 한국 젊은 사람 되게 한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나이 드신 분은 되게 단단하게 막 그런데, 그런 일본을 좋아하는 젊은 사람도 꽤 있다고 들었어요.
좀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한국에 오셨을 때랑 지금이랑 좀 제일 많이 바뀐 게 있다고 느끼시는 게 있다면 어떤 점일까요? 뭐 여러 가지 많긴 한데 이거는 지금 잠깐 그럴 수도 있는데 한국에서 결혼 안 하는 사람이 늘어났잖아요. 근데 결혼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연애를 안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때 이게 2000년대 초반에 한국에 왔을 때는 이미 일본은 초식남이라는 말이 있었을 정도로 그 연애 서국적인 남성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 대학생 친구들도 연애를 안 하는 친구가 꽤 많았어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연애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남자친구 없다 그러면 왜 없냐고 막 그러고 막 소개하고 막 그런 분위기였는데 최근 몇 년은 연애를 안 하는 젊은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좀 약간 일본이랑 비슷해지는 것도 있고 뭐 한국이 그렇게 뭐 꼭 연애해야 된다, 결혼해야 된다라는 게 없어져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게 막 20년 사이에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그럼 앞으로 한국과 일본 양국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뭐 이게 한국이랑 일본이랑 서로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관심이 많고 뭐 가깝기도 하니까 거의 국내 수준이잖아요. 가까운 것도. 그래서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건 되게 좋게 생각하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일본 사람이 한일 역사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거인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젊은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가 한국에 유학 왔는데 그 한일 역사에 대해 처음 알게 되고 그래서 충격받아서만 그 되게 불편해 생각하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그때부터 좀 그 배우려고 하는 친구도 있지만 이게 좀 일본 사람들이 좀 더 한일 역사를 알아야 이게 근본적으로 좋은 관계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합니다.